EJ 브레인 이 작가입니다. 고학력 저임금 노동자 이 박사입니다. 안 해본 게 없는 개인 사업자 세작입니다. 이 박사 이 작가 EJ 시작하겠습니다. 손바닥만 들고 언론 살고 없겠다? 명백한 언론 사람 아닙니까, 사장님? 좀 찍어주세요. 명백한 언론 사람 아니냐고요? 말하고 싶은 거야. 저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이게 이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저 삶에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가치였더라고요. 언론을 제4부라고 하는데 권력기관이기 때문에 내부로부터도 감시하고 투명한 조직을 만들기 위한 국정원에 의해 댓글과 트위터 등으로 주도된 12.19 대통령 부정선거는 경찰의 허위 수사 결과 발표로 효과가 왜 기자회견을 하세요? 이게 훔친 돈이니까 대우이 돌려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검찰에서 기자회견 시켰나요? 뉴스 독립군 데일리 고발 뉴스입니다. 12.19 부정선거는 본질이 MB정부 하의 국정원에 의해 저질러진 사건입니다. 프로그램 폐지, 이건 명백한 전 언론 탄압이라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그렇다면 왜 폐지를 하셨는지 당당하게 물어볼 수 있다, 또는 물어봐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후에 다른 일은 없었어요? 사내에서? 저 인터뷰 관련해서요? 네. 근데 저를 징계를 하실 의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임원회의에서 네. 이 사안에 대해서 명백한 해고 사유다라고 판단이 섰고, 아마 곧 이제 징계 절차가 시작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 독재자는 이런 문제로 처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만약에 이야기하지 않는 대신에 나한테 뭘 준다면 얼마를 내 요구할 수 있을까 생각했더니 없어요. 없더라고요. 그게 저한테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아니, 잠깐만요. 물어보고, 저희 경호실에 물어보고, 아니, 뭐 하시는 거예요? 경호실에 물어보고 한다니까요? 자주 왔어요. 아니. 자, 전두환 씨! 아니,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전두환 씨! 네? 자, 김근태 공문 4만원 관련해서 사과 먼저 왔습니다! 왜 그러세요? 네? 자, 김근태 공문 4만원 관련해서 사과하실 의사 없습니까? 아니, 왜 그러셨어요? 나 독재자 전두환 씨! 김근태 공문 4만원 관련해서 사과할 의사 없습니까? 죄송해요. 독재자 전두환 씨! 자, 이 박사 이 작가 EJ 그 57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라이프 상조 홍대리입니다. EJ의 훈하는 개념 있는 상조. 지금 우리라이프 상조에 가입하시면 선착순 500명에게 이 작가님의 베스트셀러 책 예고난 라이벌 김대중대 김영삼을 상품으로 드립니다. 상조 가입은 1600-3267, 1600-3267 우리라이프 상조. 각하의 장례식에는 아싸! 를 외칠 수 있는 우리라이프 상조 홍대리였습니다. 이상 안 해? 조금 잘됐습니다. 시발 그만 한번 도와주이소 마! 57번째 시간, 오늘은 좀 특별한 시간을 갖기로 하겠는데요. 네, 오늘은 또 인터뷰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자 정신이 실종된 우리 이 사회, 여기서 마지막 남은 희망의 보루라고 자기 스스로 말하고 다니는 것 같은데. 미치겠다. 이거 처음부터 보내고 시작하네. 그런 거 아닌가 모르겠다. 하여튼 정말 기자 정신이 살아있는
우리 이상호 전 MBC 기자, 또 지금 고발뉴스에서 맹활약을 하시고 뭐 앵커도 하시고 기자도 하시고 혼자서 사방팔방 둘이 뛰어다니고 계시는 이상호 기자님 모셨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네. EJ 식구님들. 네, 이상호 기자님 혼자 초청을 했는데 오늘 또 고발뉴스 기자들을 떼거지로 몰고 와가지고 지금 네. 이 방안을 후끈후끈 따라오게 만들어주셨습니다. 뭐 이 장안의 화제지요. 네. EJ 저도 사실 제일 좋아하는 팟캐스트고 감사합니다. 사실 이게 들으면서 필기하고 싶어지는. 아, 그러다가 이렇게 욕이 나오면 지우고 싶은 그런 이게 애증이 교차하는 정말 좋은 프로라서 저 네. 기쁜 마음으로 우리 같이 네. 참여하자고 해서 같이들 다 데려왔어요. 아유, 네. 고맙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또, 한쪽에서는 맹렬히 취재를 하고 있는, 그렇습니다. 아, 네. 이런 쉬운 6번의 어떤 것 중에 참 이렇게 열기가 뜨거운 건 처음이지 않은가 싶고. 아 근데 자, 예. 왜 인터뷰를 해요? EJ가 포맷이 바뀌었나요? 지난번 김광수 네. 김광수 소장님, 부장님도 그렇고 진선미 의원, 김갑수. 인터뷰로 이제 떼우기로 아니, 작정한 아니. 요거는, 네. 서비스 차원에서. 서비스. 또 많은 분들이 네. 원하시더라고요. 제가 한번 인터뷰를 좀 보너스 차원에서 추석 특집 보너스 차원에서 진선미 김갑수 이렇게 잘 했거든요. 들었어요 저도. 근데 반응이 너무 좋아서 그래? 음. 그래서 김광수 소장을 모셔 또 좋았어. 그래서 어, 그랬더니 우리 부담스럽네 이거. 네, 제가 왜 그 세 번째 인터뷰 세 번째 주인공을 이상호 기자님을 모셨냐면 네. 지금 우리 고발뉴스 후원 하시는 분이 얼마나 됩니까? 5,590명 오늘 확인하고 나왔어요. 이야, 역시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그런지 제 개인 메일이나 네. 우리 팟캐스트 리뷰나 네. 이상호 기자님을 모셔서 인터뷰 좀 해달라는 그래. 주문이 폭주 이거 시킨 거 아니에요? 나 이렇게 압력 외압을 왜 넣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진짜 여론조작 절대 안 합니다. 지금 모사 경쟁사인데 예. 우리 대한 매체 관련된 데서 예. 이거 예. 뭐 오유에다가 예. 뭐 하다가 걸렸잖아요. 예. 그런 거 보면서 감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이러면서 또 할지 모른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요청으로 해서 제가 이상호 기자님을 모셨는데 일단은 우리 팬 여러분들께 한마디, 우리 EJ 팬 여러분들이 이상호 기자님 또 많이 좋아하시고 이제 그 네. 촛불 집회 가면 이상호 기자님 왔다 갔다 좋아하시더라고요, 우리 팬들께서. 사실 그래요. 사실 언론이 저널리즘이 하기 제일 뭐랄까요? 맹점에 있는 부분이에요. 역사 부분이. 네. 그러니까 역사가 너무 중요한데 오늘 얘기도 제대로 못 챙기느라고 사실 방치된 분야였죠 그동안. 근데 사실 뉴스가 담당해야 될 부분이 바로 역사적인 의미를 계속 환기시켜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데일리 뉴스가 이를테면 MBC에서 뉴스 데스크라면 네. MBC의 역사부는 MBC의 EJ는 2580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오늘 뉴스의 역사성을 계속 반추하는 거. 그러니까 옛날에 이놈이 이랬던 놈이다. 옛날에 저자가 저렇게 말했던 놈이다. 그래서 사기 못 치게 하는 게 바로 역사인데 그런 부분을 유일하게 지금 담당해주고 있는 게 EJ가 아닌가 해서 사실 같은 우리 동료 팟캐스트 바닥에서 먹고 사는 네. 우리 동료지만 사실 존경하는 마음으로 사실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EJ 팬들 잠재적으로 저희 고발뉴스의 저널리즘의 정신도 동의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해서 인사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어서 감사드리고 요즘 말입니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 박근혜 정부 또 이렇게 지금 연속해서 보수 정권이 들어서고 뭐 민주주의의 후퇴다 이런 말들이 많이 하고 있어요. 보수 정부라는 말에 대해서 공감하지 못할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그거는 그런 말은 많은데 그건 뭐 우리가 많이 했으니까 자 여기서 따로 뭐 할 말이 없으니 그걸 규정을 일단 하는 걸로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런데 민주주의 후퇴다, 역행이다 이런 얘기가 많고 또 언론의 자유를 침해당하고 있다. 그러면서 언론인 활동하기가 힘든 게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신데 역으로 보면 말이죠. 이런 사회일수록 정말 기자들이 정말 활동할 수 있는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발로 뛸 수 있는 정말 얼마든지 자기의 이름을 날릴 수 있고 원하는 걸 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맞다고 역으로 보는데 왜 이렇게 우리가 대한 언론이 나설 수밖에 없는 우리 이런 상황이 되셨다고 보시는지. 이게 참 되게 큰 말씀을 이렇게 가볍게 던지시네요. 역시 네. 역사하시는 분이라 그런지 몰라도. 초당부터 그냥 초당부터 그렇게 사실 그래요. 이게 이제 촛불 집회에 저희 이제 고발뉴스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계속 천막 쳐놓고 이제 현장 취재본부를 운영하고 있는데
고등학생들 가끔 찾아와요. 학교에서 그런 숙제를 내주나 봐요. 무슨 뭐 직업인 만나서 인터뷰해오라고. 이제 그러면 그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 합니다. 왜 권력은 왜 이번 정부 들어서 이렇게 언론 탄압이 심하냐고. 근데 그건 질문이 잘못됐다고 제가 얘기를 해줘요. 모든 정권은 다 언론을 장악하고 싶어 했어요. 네. 원래 그런 거지 않습니까? 네. 옛날에 박정희가 쿠데타 일으켜서도 제일 먼저 언론사부터 점령했고, 심지어 국민의 정부라고 하는 DJ 때도 전 기억이 나요. 그 당시에 박지원 실장이 언론사 막 돌아다녔어요. 네. 술 먹이고 간부들. 그리고 MBC 와서는 이제 민주정부가 됐으니까 카메라 출동 같은 거 필요 없다. 그만해야 되지 않느냐. 미담을 발굴해라. 그때 제가 카메라 출동 기자였거든요. 아, DJ 정부도 썩었구나. 초장부터. 이게 박지원 실장 안 되겠구나, 이 사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민주화된 정부일수록 더 고발해야죠. 네. 자, 그런데 실제로 모든 정부는 다 언론 장악하고 싶어 합니다. 그건 권력의 속성이죠. 왜냐하면 거짓말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기자들은 그냥 자기 할 일을 하면 되는 거죠. 과거에 DJ 때 그 이전에도 대부분 기자들이 순치돼 있을 때 몇몇 사람들이 영린을 건들고 이렇게 싸웠던 거죠. 그때 기자들이 사실 더 어려운 환경에서 싸웠는데 요즘에 어찌 보면 더 쉬운 상황이 됐어요. 네. 그런데 그런 기자들의 전반적인 전투 의식이 많이 훼손된 거 아니냐. 네. 전 그렇게 봐요. 그래서 아마도 전 사회적인 이제 보수화 또는 어떤 자기 욕망에 충실한 네. 사회적인 풍토와 관련돼 있지 않는가. 기자들이 과거에 비해서 야성이 없어진 부분을 일단 기자들의 개인적인 잘못에서 먼저 답을 찾고 싶은 심정입니다. 사실. 야성 막 방금 말씀하셨는데 그 요즘은 김기춘 씨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옛날에 김기춘 씨가 초원 복곡집 사건 일으킬 때 거기서 이제 언론 장악하려고 그랬죠. 그래서 뭐라 그렇죠. 그랬냐면 데스크들은 우리말 뜻을 안다, 이해한다. 그렇지. 그건 데스크는 장악했다는 뜻입니다. 근데 젊은 기자들이 말을 안 듣는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이게 뭔 얘기냐면 그 당시 군부 정권 하에서도 이 젊은 기자들은 나름 사명감을 가지고 그럼요. 열심히 뛰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요. 근데 그게 지금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로 제가 이해하고요. 네. 그런 면에서 MBC 그 파업했을 때 우리 후배 기자들을 비판한 적이 있었죠. 그 배현진 씨나 양승은 씨들 기자는 아니고 아나운서지만 언론인이라고 봤을 때 광의의 언론인. 그 언론인이라고 봤을 때 비판한 적이 있었는데 이게 비뚤어진 지금 환경 언론사가 그렇게 보는데 그래서 지금 근무하고 있는 우리 후배들에게 같은 언론인으로서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이 한마디로 해줄 수 있는 사안이 아니죠, 사실은. 근데 그때 네. 비판하셨을 때는 어떤 나름의 뭔가 있어서 말씀하셨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기자한테 할 말이 있고 또 아나운서한테 네. 할 말이 있고 PD한테 할 말이 따로 있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아나운서한테 한 말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아나운서가 사실 앵무새라고 다 조롱당하고 언론인으로 안 쳐졌던 직군이에요, 사실은. 앵커하고 다른 면이죠. 그게. 그럼요. 근데 손석희 선배나 또는 그 많은 선배 아나운서들, 네. 정은임 선배 돌아가셨죠. 네. 이런 분들이 단순히 작가나 기자들이 써준 멘트나 기사를 읽는 앵무새가 아니라 네. 자기 스스로 현실에 고민하면서 나름대로 자기 정체성을 세우려고 되게 노력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나운서가 오늘날 앵무새가 아니라 언론인으로 대우받는 상황이 됐는데 네. 선배들의 노력을 기억해라. 니네가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앵무새밖에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네. 리액션 있었습니까 그쪽에서? 네가 뭔데? 그럴 짬밥은 아니었어요. 아니 뒤에서 그럴 수도 있지 뭐. 앞에서는 말 못하지. 자유지 뭐. 그리고 초장에 너무 어려운 거 같으니까 네. 이제 우리 청취자들이 이상호 기자에 대해서 궁금한 점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봅시다. 근데 진행 되게 잘한다. 왜 이래요? 사실 사석에서 제가 말 놓는 성대사인데 네. 우리 이 작가님이 진행 참 잘하시네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따가 좀 곤란한 질문을 못하게 하려고 지금 가는 것 같은데. 아이 참나. 그래 어쨌든 네. 출발이 기자였었고 지금도 기자시지만 기자 내가 입문할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입문했어요? 혹은 어렸을 때부터 꿈이었습니까?
야, 내가 꼭 기자를 해야겠다, 뭐 이런. 저는 할 거 없으면 기자하겠다는 생각은 항상 있었어요. 근데 왜냐면 이제 어려서부터 이렇게 어머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밖에 나갔다 오면 하루 종일 있었던 얘기를 제가 중계방송에 했죠. 앵무새라는 별명이 있었어요. 아, 뭐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고, 좋아하고. 주변의 일에 관심 많고, 대학 가서도 3년 동안 신문사에 있었어요. 아, 편집장도 하고, 애들도 갈고 보고. 그래서 뭐 할 거 없으면 기자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가 이것저것 마지막까지 뭐 이런저런 시도를 해봤으나 무위에 그치고 그래도 기자밖에 할 게 없다, 천직이다 생각해서 이제 기자를 하게 됐는데 저는 처음에는 한번 흔들린 적이 있었어요. 네, 언제? 일단 저는 기자는 사회적 무당이다. 네. 어떤 뜻입니까? 푸닥거리 해주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 그러니까 물론 기자 초년들 아주 베이비 때는 정말 내가 펜으로 세상을 개혁하고 발전시킬 수 있다는 굳은 믿음이 있었는데 하다 보니까 쉽지는 않잖아요. 사회가 만만치가 않죠. 그럼요. 간단치 않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내가 부딪히더라도 네. 부서지더라도 푸닥거리라도 제대로 해줘야겠다. 억울한 사람들 이렇게 사연 들어주고 소통해주고 나쁜 놈들 가서 푸닥거리라도 해주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최소한 사람들 미치지는 않도록 해줘야겠다. 왜냐하면 이게 소통이 안 되면 미쳐버리거든요. 그럼 뭐 지금 할 게 없어서 했다고 말씀하셨지만 방금 말씀 들어보니까 어쨌든 시험 칠 당시에는 신념 뭐 이런 게 있었네요. 사명감, 기자에 대한. 기자에 대한 사명감은 완전 많았죠. 네. 왜냐하면 저는 대학 언론에 있으면서 폭압적인 군부 독재를 맞서봤기 때문에 네. 언론의 소중함에 대해서는 뭐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지만 사실은 저 예술하고 싶었어요. 이제 사회적으로 먹고 살아야 된다고 하면 저널리스트의 길을 가야겠지만 그보다도 정말 돈 안 되더라도 이렇게 정말 돈 안 되는 걸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근데 실패했죠, 뭐. 그래서 슈퍼 탤런트 시험 치신 겁니까? 예술가의 길을 가고 싶어서? 아니, 그거는 사실 네. 제가 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네. 그건 이제 대학원 때, 네. 대학원 끝날 때 항상 이제 사고를 학교 마칠 때 이제 진로 적성 고민하다가 네. 사고를 치는데 대학원 졸업할 때 슈퍼 탤런트 시험을 봤었고 네. 마지막으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사실 대학 졸업할 때 사고도 한번 또 쳤었어요. 네. 그때 정말 이게 대학 나와서 뭐 언론사도 회사니까 네. 이런 듀 프로세스 정해진 수순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정말 나만의 인생을 한번 개척하고 싶다. 그리고 그 방법으로는 예술하고 싶다. 근데 뭐 대중예술이라도 어떠냐. 그냥 여하튼 그렇죠. 이게 네. 비생산적인 분야에서 비생산적으로 살고 싶더라고. 그래서 대학교 4학년 마지막 시험 보고 나서 가수 오디션 받으러 갔어요. 그때 우리 저 신천에 있는 신천 사거리 이랜드 네네. 옆에 예당 프로덕션이라고 있었어. 지금 예당. 거기 가서 제가 오디션 봤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때도 제가 주제 파악을 잘 했어요. 저는 뭐 얼짱은 아니니까 트로트를 하자. 내가 그래도 뭐 그 살인 명문 졸업생이 트로트를 하면 이게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곡 테스트 받았어요. 그랬더니 불러보라고 해야 되는데 여기서 불러보세요. 예. 그거는 EJ 다음 회에서 제가 나왔으면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일단 요 시청률 보고 그런데 야 가수까지 참. 오늘 그러면 뭐 장윤정 씨나 요즘에 누구죠? 남성분 젊은 누구 있는데 박현민? 박현민 박현빈? 말씀. 있어. 아까 처음엔 재수였는데 일관되게 열심히 하더라고. 그냥만보다 먼저 그러면 그렇지 연조지. 그러니까 내가 최희준 선생 그분이 대학 제대로 나와가지고 그때 당시에 처음으로 트로트 가수 하셨던 분이거든요. 그 이후에 맥을 이길 뻔했죠. 근데 주제 파악을 잘 하셨다 그러는데 아니 그래도 명색이 이 슈퍼 탤런트 중에 슈퍼가 붙은 탤런트인데 왜 이게 시험을 치실까 생각했을까? 내가 저기 가면 된다고 그렇게 확신을 하고 가셨을까? 아니요 그거 아니라 이제 그렇게 했는데 오디션을 봐준 이제 변대현 회장 돌아가셨어요 이번에. 근데 그분이 너도 뭐 앨범 하나는 내줄 수 있겠대 노래 들어보더니 근데 2집은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습니다. 저는 그냥 뭐 밤무대 나가면서 뭐
지방 뭐 인천 부평 뭐 돌면서 네. 저녁에 노래하고 낮에 이렇게 글 쓰고 이제 그림 그리고 그러면 됩니다. 뭐 앨범 하나 내서 뭐 반무대 나가죠. 그랬더니 이상호 씨만큼 노래하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한 20만 명 이상 있는데 괜찮겠네. 그래서 지금 뭐 하냐? 그래서 저 여기 앞에 학교 다닙니다. 그랬더니 그럼 빨리 가서 공부하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정신 차리고 와서 이제 대학원을 갔어요. 근데 2년 뒤에 또 왔잖아, 그게 네. 타이밍이. 그래서 기회가 왔어. 이번에도 또 이거 안 그게 되면 언론 1회죠, 1회. 네. 1회. 근데 이제 도서관에서 딱 그 신문 스크랩을 하잖아요, 보통 네. 언론사 가기 전에. 근데 딱 떴어. KBS 제1회 슈퍼 탤런트 모집. 연령 제한 없음.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딱 보니까 드라마 주연급 그리고 토크쇼 사회자를 시켜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토크쇼 하고 싶었거든요. 드라마 주연급은 아닌 거 알았지 내가.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뭐 토크쇼가 다 언론이잖아요, 다. 예, 그래서 그렇죠. 커뮤니케이션인데. 뭐. 그래서 원서를 냈어요. 그래가지고 내 친구한테 사진 찍어달라고 그래서 이렇게 옆에 좌우. 그래서 냈는데 14,500명이 원서를 냈죠. 어이구. 40명을 최종적으로 뽑았는데 들어간 거예요. 그게. 네. 야. 실제로 88체육관에서 했는데 줄이 안 보여. 인산이네야 막. 미친놈처럼 막 칸막이 쳐놓고 여기서 노래하고 막 춤추고 막. 아니, 그러니까 14,000명이 와서 네. 뭐 짧게 막 빨리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그때 뭘로 어필을 하셨어요? 노래도 하고 판소리도 하고 마임도 하고 다 했어요. 근데 왜 오늘 욕을 안 해요? 욕할 때도 말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막 긴장돼서 언제 욕하나. 아니, 내가 이상호 기자님한테는 안 하고. 나한테 안 하고? 아이, 그럼요. 땡큐. 예. 저희는 나쁜 놈들한테만 욕합니다. 아, 진짜로? 그럼요. 근데 근데 진짜 욕은 재밌는데. 예술가 기질이 있긴 있네요. 노래도 하고, 판소리, 마임, 그림도 그리시고. 전 서예를 했어요, 원래.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온몸에 먹을 묻혀가면서 서예하면서 그때 조금, 이 예술가의 길이 뭔가. 이게 뭔가 좀 몸으로 와닿더라고, 그때. 근데 이 잔재주가 많은 사람들이 차라리 욕을 해라, 욕을. 제대로 하는 게 없어. 다 조금씩. 맞아요. 기자 하시길 잘했어요, 기자 하시길. 맞아요. 너무 잘하신 네. 거예요. 그래서 근데 40명에 들어갔을 네. 때는, 대단히 그래도 나름 놀랐겠네요. 이제 저는 이제 이 길로 가나 보다. 그런 생각을 했죠. 근데 거기서 또 추렸습니까? 그래서 이제 40명을 가지고 한 달 동안에 합숙 훈련을 했어요. 그래, 기억난다. 그래서, 네, 미스 코리아처럼. 그래서 결국은 TV에 나오게 돼서 막 대회를 한 거죠? 그거. 맞아요. 제1회 슈퍼 탤런트 선발 대회. 그래서 그래. 4시간 동안 생방송을 했어. 그때 그거 지금 전두환 며느리 박상아. 그게 걔 동기야, 우리. 그러니까 그때 뭐 하태연. 오징어가 뭐 하여튼 송윤아. 뭐 그런 한 기억이 나요. 그때 박상아가 대학로 연극판에서 이미 연기를 하고 있던 친구였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대학로에서 하던 연기 한 구절을 갖고 와서 선보였지. 그 얘기 나 그래. 그래서 쪼그려 앉아가지고 약간 무슨 뭐 이렇게 껄렁껄렁한 역인데 박상아 연기 잘했었어요. 안타깝지 저렇게 돼서. 근데 그러면 40명에 들어갔으니 거기서 몇 명을 추린 겁니까? 금은 동상. 딱 3명만? 해서 뭐 여러 명, 뭐 한 100명 상 줬는데 40명 대부분이 활동하고 있어요, 현재. 연기 그래요? 활동하고 있어요. 그러면 슈퍼 탤런트 미스코리아랑 똑같아요. 본선에 나가면 다 어떻게 해서 다 그쪽 일을 해요. 그러면 저기 한 달이나 합숙했으니까 그럼요. 혹시 뭐 박상아 씨나 이런 분들하고 친분은 두터웠겠네요. 박상아는 그때도 약간 변칙이었어. 박상아가 합숙을 거의 안 들어왔죠. 원래 잘라야 되는데 그때도 어떻게 백으로 어떻게 해가지고 역시 씨발 대상을 받더라고. 이때 여기 나오네. 이거 포인트야. 첫 번째 욕 나왔어. 아유. 그때도 원래 박상아 안 되는 거였어요. 근데 인생 자체가 편법이구만. 로비로 해가지고 대상을 받았죠. 그때 제가 40명의 기수 회장이었어. 나이스 들어. 그래가지고 애들이 다 찾아온 거야. 네. 형, 오빠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정의가 살아있는 겁니까? 그래서 그렇지. 애들이 처음부터 이런 거 배우면 안 되잖아. 네. 또 앞장서서 총대면 했습니까? 그래가지고 시상식 있던 날, 네. KBS 드라마 주간, 그 다음에 안국정 씨, 나중에 뭐 SBS 뭐 사장도 하고 그러셨죠. 뭐 이런 사람들 쭉 있는 헤드 테이블이 있었어요. 네. 거기서 엎어버렸지, 테이블을. 야. KBS. 너희들 두고 보겠어. 그리고 제가 정확하게, 8년 뒤에, 연예계 비리를 연속으로 고발을 했죠.
그때 제가 다 보고 들은 거예요. 연예계 이게 분명히 이건 문제가 있다. 네, 그때 뭐 노예계약, 예. PRB, 성상납 그런 것들을 전 현장에서 보거나 듣거나 그런 분위기를 다 감지했기 때문에 언젠가 제가 이제 고발할 수 있는 자리에 가면 반드시 고발해야겠다. 그렇습니다. 이게 참 네. 기자란 직업이 정말 스스로는 어려운 직업이지만 꼭 필요하다는 게 이 바로 어두운 면 이런 사회 악 단면들을 자꾸 계속 고발하고 의혹을 뿌리 뽑아야지 다시 이런 일이 안 일어날 거 아닙니까? 장판에 네. 장마철 지나면 계속 습하게 놔두면 계속 벌레 끓거든요. 그렇죠. 그거를 벗겨내고 햇볕을 쬐야 돼요. 그러니까 고실고실하게. 그렇게 해줬으니까 지금 뭐 요즘도 아예 없다고는 말씀을 할 수 없겠지만 상당히 좋아진 거고 그래서 사회가 점점 진보해 나가는 거겠죠. 연예계 비리 그때 당시에 노예 계약을 처음 고발했거든요. 네네. 이를테면 핑클, 잭스키스가 있던 회사의 사장이 이호연 씨라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 계약서도 없었어. 그래서 찾아갔더니 저 무슨 뭐 폭력배 뭐 어떻게 주의했다고 저한테 협박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뭐 이렇게 저렇게 취재를 해서 어렵사리 보도가 나갔죠. 노예계약 보도 나가고 나서 그게 뭐 카메라 출동에 나갔습니까? 2580. 2580에. 예. 그리고 나서 대한민국의 톱 가수 300명이 63빌딩에 모였어. 예. 그때 안 온 사람은 대한민국 톱 가수 아니야. 예. 다 왔어. 신승훈부터 H.O.T. 그다음에 누구야? 김건모. 건모도 오고 그다음에 다 왔어. 예. 죽은 사람만 빼고 산 톱스타 다 왔어. 그 친구들이 요구했던 게 이상호 기자 처벌. 왜? 내가 없는 노예 계약을 있다고 고발했으니까. 그러면서 자기들은 노예가 아니다. 이렇게 했는데 연예인과 제작사 간의 불공평한 계약 관계를 다룬 MBC 시사 매거진 2580의 기사가 사실을 왜곡했다며 한국연예제작가협회에 이어서 이 협회 소속 연예인들도 MBC 출연을 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집단 행동에 대해서 한국프로듀서연합회는 MBC는 물론 전체 방송사에 대한 협박과 횡포로 규정을 하고 강력 대응하기 위해서 이번 사태는 연예계와 방송사 전체의 문제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문세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가수 김건모, 박진영, 싸이 등 연예인 50여 명은 자신들이 소속된 한국연예인제작자협회가 결정한 MBC 출연 거부를 적극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달 17일 시사매거진 2580의 보도에서 연예인들과 제작자, 매니저의 관계를 종속적이며 일방적인 노예관계로 매도한 것은 적절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제작자와 매니저들의 실추된 명예가 회복될 수 있는 만족할 만한 결과가 있을 때까지 함께 행동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사태에 대해 한국방송프로듀서연합회는 폭거이자 방송의 공익성에 대한 사익 집단의 도전으로 규정하고 방송 3사가 공동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미 연예기획사들이 신인들을 끼워 팔고 프로그램 내용까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현실에서 협박과 압력에 굴복한다면 그들의 횡포는 물론 방송의 상업화 또한 더욱 심화될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한국방송영상인협회 역시 성명을 통해 연예계의 집단 이기주의적인 행동으로 인해 빚어진 방송의 파행은 시청자를 우롱하는 행위라며 조속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 심각한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연예제작자협회에 경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MBC 2580 측은 해당 연예인들을 노예라고 보도한 적이 없으며 연예산업의 불평등한 계약 관행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지적했을 뿐이라는 입장입니다. 또 연예인 제작자협회가 언론중재 등 적법한 구제 절차가 있는데도 집단적인 출연 거부로 시청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예인 제작자협회는 오늘 MBC 보도에 관련한 연예인들의 입장을 밝힌다는 기자회견장에서도 매니저들을 동원해 MBC 취재진의 접근을 막았습니다. MBC 뉴스 문소연입니다. 나중에 김건모 씨 제 초등학교 동창이에요. 그래서 물어봤어. 야, 너 왜 나 물러가라고 데모했냐? 그 다음에 누구야? JYP가 누구지? 박진영. 네. 박진영도 제 대학원 후배거든요. 네. 너 왜 나 물러가라고 그때 했어? 그랬더니 그냥 기획사에서 다 시켜서 나갔대요. 보지도 않고. 그러니까 니들만 그러니까 노예지. 그러니까 노예지. 그렇죠. 근데 여하튼 그 보도가 딱 나가고 나서 우리는 노예가 아니다 해서 기자회견 했잖아요. 그 다음날 조선일보 톱 사진이 뭐였는지 알아요?
칼라로 나왔어. 우리는 노예가 아니다. 그래서 있지도 않은 노예 계약을 MBC가 허도하고 있다. 참고로 연예인들이 이상호 기자 처벌과 MBC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뭐 그렇게 보도하더니 정확하게 1년 걸렸어요. 연예계 노예 계약이 없어지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네. 표준 약관을 만들었다. 그날 조선일보 사회 전면에 뭐가 났는지 알아요? 예. 연예계 노예 계약 심각. 그러니까 조선일보가 정신분열지라고 저는 표현하는데 쟤들은 늘 이중잣대야. 아이고, 언제 고치려 그러지 몰라. 아이고, 욕 좀 해주세요. 개새끼들아. 자판기야 자판기. 그래요. 이게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방금 노예 가수 얘기를 하셨습니다만은 옛날에 조선시대 때도요. 농민 봉기도 있었고 혁명도 역사 얘기 좀 해주세요. 네.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거를 막았던 사람들이요. 이 신분제도에서 차별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자기들 스스로가 아까 방금 가수들처럼 우리 노예 이런 것처럼 맞아. 아이고 우리 저 어른을 니가 왜 그런겨 이러면서 스스로 막았다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 87년에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당시에 민주화 시위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이랑 똑같은 거야. 이거는 이제 부정선거로 국민의 주권을 지금 뺏어간 거잖아요. 네. 이번 정부는. 근데 87년에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민주주의 헌법으로 전환하자고 하는데 지금이야 직선제가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 그지? 근데 그때는 직선제 하면 나라 망하는 줄 알았어. 전북 좌파들의 요구라고 조선일보가 하도 써대니까. 그래서 그때는 직접 대통령을 못 뽑았잖아. 그래서 직접 뽑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엄청난 물리력으로 탄압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죠. 우리 근데 스스로가- 그때도 우리 민주화 시위하면 가장 생활 어려운 분들이 반대했어요. 니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죠. 이게 나 보면요 나중에 뭐 장길산이라든지 이런 거 나중에 다 실패하지 않습니까? 이거 다 내부 배신자 때문에 실패하거든요. 그러니까 위에서 뭐 탄압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일단 많이 안타깝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이런 그런 개혁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 하고 있다는데 자 자연스럽게 우리 슈퍼 탤런트 이야기하다가 이제 기자 이야기 나왔습니다. 노예 이야기 하면서 또 자기 자랑 슬쩍 했었죠. 내가 이렇게 했다 이렇게 하면서 나 때문에 옛날에는 야 근데 여기서 깔때기를 자기 자랑이라고 그러니까 상당히 또 맛이 살아있네. 자기 자랑 슬쩍 하면서 발을 걸쳤는데 그러면은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왕 하는 거. 자, 이제 MBC에 들어가셔서 네. 그런데 이거 원래 나는 방송 기자가 꿈이다 혹은 뭐 신문 기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건 없었고 일단 되는 대로 쳐보자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아니면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은 그 언론사 들어가기가 쉽지 않으니까 예나 지금이나 쉽지 않아. 언론 고시라 그랬는데 지금 그럼 언제 입사하신 거예요? 95년에요. 꽤 한 20년이 넘었네요. 20년 됐죠. 예, 그때는 진짜 방송이 20년, 20년. YTN이 막 생겼나? 그러니까 방송사가 없었어요. 그 신문사도 별로 없었어. 인터넷이 없던 시대니까. 응답하라 요새 보시죠. 그러면 재밌대 그거. 러브라인도 막 이제 새록새록 살아나는데 그게 그만큼 형님이라고 그래요. 그만큼 기자님이 늙었다는 얘기예요. 난 완전 다 재밌어. 우리 과거 얘기니까. 추억 딱 그때 얘기거든. 근데 그 시절이자 응답하라 94, 95인데 언론사 뭐 고작 서울 시내에서 1년에 뽑는 기자가 2, 30명밖에 안 됐으니까 그거는 뭐 쇳복이죠, 쇳복. 그러니까 그냥 닥치는 대로 일단 봐야 돼. 또 닥치는 대로 저도 봤죠. 근데 중앙일보 갔다가 최종 면접에 갔는데 그때 아마 홍석현인가? 네. 이제 그 임원단 면접에 들어갔어요. 근데 이번에 왜 네. 영국 주영 대사관 오빠들이 네. 너 성추행이 나오면 어떡할래? 예. 그 인턴들한테 물어봤잖아요. 네. 똑같은 거. 아 그래요? 그 사장단이 물어보더라고. 너 노동조합 할래 안 할래? 나 약자인데 나는. 그래서 그 새끼들 저 삼성 새끼들은 무슨 뭐 노조에 왜 원한이 맺혔나? 그 욕 좀 해주니까 시원하네. 근데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안 한다고는 못 하잖아요. 네. 그 양심을 네. 할 수는 없으니까. 네. 근데 이 사람들이 그래도 기자로서 대쪽적인 보려고 그걸 그러는구나. 보려고 그럴지도 모른다. 이렇게 뻔한 나쁜 질문을 네. 하지는 않겠지. 사람인데. 네. 그래서 한다고 그랬죠. 노조 바로 떨어졌죠. 노조 필요합니다. 이렇게 바로 노조 법상 보장돼 있는 권리를 법대로
법의 테두리 안에. 그리고 약간 비겁하게 내 얘기는 했어. 예. 법의 테두리 안에서. 예. 이런 정도. 네, 틀에 떨어졌다. 축하드립니다. 근데 이 삼성은 왜 그러냐면요. 네. 이병철이 죽을 때 이거 유언식으로 남겼거든. 노조 만들지 못하게 하라고. 아, 진짜? 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대신에 모르는 게 없어. 대신에 대우를 잘해주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서 그게 유지를 받들어서 계속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대우 잘해줘야지. 반도체 공장에서 덕분물 만지게 하면서 노조 못 만들게 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이병철 회장이 할 때랑 네. 지금은 세상이 바뀌었는데. 그분은 그야말로 경제 보국을 외쳤잖아, 이병철 회장은. 네. 그리고 그분이 하셨던 것들 중에서 사실 존경할 만한 것도 있더라고요. 네. 근데 모르겠어요. 시간이 지나면 또 이건희 씨도 그렇게 존경받는 사람으로 포장 미화될지 모르겠으나 네. 지금으로 봤을 때는 참 실망스러운 부분이 많죠. 많죠. 네. 말할 뿐이겠습니까? 우리 또 삼성은 또 우리 이 기자님이랑 또 뭐라 그래야 될까요? 악연? 악연이 아니죠. 악연 아니에요? 저 덕분에 제가 먹고 사는데요. 잘리긴 했지만. 그것 때문에 잘린 거 아닙니까? 결국은 그건 뒤에 가서 말씀하기로 하고요. 와, 재밌겠다. 뒤로 갈수록. 네. 나 이제 입사해서 탐사 전문 이런 그런 탐사 보도 전문 기자가 됐어요. 카메라 출동, 시사 매거진 이어파. 저 솔직히 말해서 네. 경쟁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네.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그런 경쟁 위주의 입시 지옥에서 시달렸지만 네. 제 성향 자체가 이렇게 막 남을 깔아뭉개고 막 그런 거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거든요. 예. 경쟁하는 거 싫어요, 진짜. 그렇습니다. 이게 원래 이 네. 경쟁 오죽하면 예술한다고 그랬겠어. 경쟁 교육 자체 이 사회를 경쟁 구도로 만들어 나가는 게 보수 애들이 원하는 거거든, 사실은. 그럼요. 그러니까 승자만 남으란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모르고 그래서 자꾸 따라가니까 우리 청년들이 직업을 못 구하고 이런 것도 다 자기 탓인 줄 알아. 내가 경쟁에서 떨어졌으니까 그게 아닌데 일종의 네. 그 다람쥐 쳇바퀴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 경쟁의 논리라는 것이 다람쥐로 하여금 그 쳇바퀴를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밟아 나가도록 하는 아편이자 생활의 한계인 것처럼 네. 그런 식의 경쟁 논리가 이미 우리 DNA에 깊숙이 각인돼 있죠. 바로 그걸 한 놈들이 바로 언론이지. 나도 이거 욕 처음 했어. 놈은 욕. 너무 정도야 뭐. 아니 이거 자식들이야. 언론 자식들. 근데 경쟁을 싫어한다는 얘기를 왜 하셨어요? 들어와서 보니까 이게 딱 순위가 다 매겨지는 거예요. 네. 출입처가. 그렇죠. 정치부가 1순위. 이거는 이제 상위 1등급만 가는데요. 2등급 경제부, 3등급 이렇게 쫙 있어. 사회 문화 있겠죠. 그래서 정치부를 가야 이제 성공의 컨베이어 벨트에 딱 올라가는 거예요. 정치부 있으면 한 3년 뒤에 특파원 가고 특파원 갔다 와서 정치부장하고 저 보도국장에서 사장 되는 컨베이어 벨트가 딱 있는데 그 컨베이어 벨트에 올라타기 위해서 줄 서고 기사를 희생하고 오더를 받고 그런 게 너무 싫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런 경쟁 안 하려고 난 기자 하기로 했는데 그런 거 경쟁하려고 그랬으면 내가 삼성 들어갔지. 삼성 물산 가가지고 무지하게 장사 막 1등하고 막 그랬겠지. 저는 장사하면 못했겠어요. 근데 나는 비생산적이고 비자본적인 일을 하려고 들어왔는데 완전히 보니까 똑같이 줄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블루오션이란 말이 없을 수 있겠죠. 근데 제가 봤을 때 블루오션이 있더라고. 남들 안 가는데. 그게 바로 탐사보도예요. 추적하고 고발하고 카메라 출동 2580 사실은 이런 데는 안 가려고 그래요. 들어가면은 아오지탄광 실미도라고 불러. 그냥 그 기자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거야. 안 빼줘. 한번 들어가면 그러니까 인사 민원해야 돼 막. 그런데 제가 자청해서 갔어요. 그러니까 저보고 그게 이제 사람들이 가기 싫어하는 건 일단 위험하고 힘들고 소송 걸리고 거기에 있으면은 정치부랑 계속 멀어지는 거죠. 데일리랑 소위 말하는 출세는 이제 그렇지 포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탐사 보도를 해서 소송이나 걸리고 남 싫어하는 거 기사 쓰면은 취재원을 관리할 수가 없잖아요. 이를테면 출입처에 가야 추석 때 그래도 갈비라도 오고 최소한 무슨 포도주라도 오잖아. 근데 우리는
출입처가 없잖아요. 탐사보도 하면. 맨날 황토길 막 진짜 막 장화 신고 들어가고 막 그런 것만 해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안 하려고 그러지. 맨날 포크레인으로 땅 파고 직접 파봤습니다. 봤더니 뭐 폐기물이 있습니다. 폐기물이 선물 주나? 그러니까 맨날 어디 가서 뭐 매맞고 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안 하려고 그러지. 근데 저는 너무 좋았어요. 딱 맞았군요. 너무 좋았어. 그러니까 뭐 나랑 뭐 누구 눈치 볼 것도 없고 경쟁할 사람도 없고 그냥 나 계속 있겠다고 그래도 아이고 웬 떡이냐 그러고 계속 있어라고 그러고. 그러면 회사에서 이상호 너 이거 해가 아니고 제가 하겠습니다 해서 하신 거네요? 스스로? 저는 계속 원했고 심지어 이제 국민의 정부 때 DJ 때 네. DJ 첫 번째 게이트를 제가 발굴했어요. 그 하남 국제 환경 박람회 비리라고 네. 고구버 로비 사건 터지기 전에 네. 처음 터진 건데 그게 이제 정권 초반에 DJ 가신 그룹들이 굶다가 권력을 이용해서 처음으로 한번 해먹다 걸렸죠 저한테. 그래서 이를테면 하남 국제 환경 박람회라고 하는 국제 행사를 만들어 놓고 명예 총재가 이휘호 여사고 네. 뭐 총재급에 다 DJ 가신 그룹들이 들어와 있는데 기업들로부터 협찬금 받아서 빼돌린 거예요. 네. 그거 고발해가지고 6명이 구속됐죠. 여야 공동으로 국조하고 그랬어요. 그때도 MBC가 개입이 돼 있었지. 아, 그랬습니까? 네, MBC가 그 티켓 판매를 맡았는데 보도하지 말라고 로비가 왔어요. 그러니까 회사에서는 싫어하겠는데. 그러니까 MBC는 주인이 없는 회사니까 네. 국민이 주인이니까. 그래서 35억이 손해가 난대 고발을 하면. 그래서 고발했어요. 근데 실제로 그 이후에 계속 이제 국민의 정부 DJ 가신 그룹들 비리가 들어오는 거야 저한테. 그래서 계속 했죠. 제보입니까 제보? 제보. 그러고 나서 한 6개월 지나서 갑자기 저를 딴 부서로 보냈어요. 카메라 출동 아무도 안 하고 싶어 하는데. 그래서 저는 계속 밖으로 저를 빼돌리고 다시 저는 안으로 들어가고 그런 게 반복됐죠. 그럼 이게 어떻게 보면 외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외압이죠. 그러니까 이게 자르지는 못하고 못 자르고. 이게 자꾸 뭐 그때 사실 지금이니까 말씀드리는데 정동영 선배가 그때 되게 높았어. 네. 여당의 중진이었어. 네. 그 요즘으로 따지면 거의 김기춘 정도 됐죠. 그리고 제 입사했을 때 우리 부장이었거든. 카메라 출동해서 맨날 그때 국회의원들 비리 고발하고 그랬는데 전화가 왔어 하루는. 네. 정동영 네. 실세. 건너가비랑 막 붙고 막 그랬잖아. 완전 실세인데 전화가 왔어. 그래서 웬 실세가 전화했을까? 네. 여보세요? 이상호 씨. 그래. 네, 전데요. 요즘 고생 많아. 그래서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지? 네, 그런데요. 그랬더니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그렇게 자꾸 고발하면 우리는 누구 가지고 정치하냐 말이야. 그래서 좀 쉬어가면서 해 그러더라고.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네. 그게 다였어요. 적어도 민주정부라는 게 좋은 게 그 이상 이하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MB정부 이후로는 그런 전화도 없죠. 그러니까 그냥 상당히 인간적이었죠. 그냥 MB정부 같으면 그냥 일단 조용하게 밥줄을 끌어버려요. 조용하게 끌어버렸어. 이제 밥줄 끊긴 사람이 지금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밥줄 끊긴 사람. 그럼 외압 방금 말씀드렸는데 유혹은 없었습니까? 유혹? 야 이게 한 개 캐냈어. 막 수사를 하고 있는데 조사를 하고 취재를 하고 있는데 뭐 봉투 하나 주면서 하지 마 이런다든가. 유혹은 항상 있죠. 근데 그런 유혹이 있으면 안 흔들려요? 이게 지금 이게 앞에 지금 왔다 갔다 하는데 봉투가. 저는 약간 좀 또라이였던 것 같아요. 나 저한테 돈을 주면 그걸 다 찍었어. 찍어서 방송 냈어요 실제로. 나 진짜. 제일 좀 이제 지금 와서 좀 미안한 거는 네. 어떤 경찰관인데 음주 사고였어. 음주 사고. 네. 근데 가해자의 혈액 채취를 안 한 거야. 그래서 야근하다가 그거를 밤새 취재해서 보도를 했어요. 네. 그 양반이 아마 지금 대기 상태로 들어갔을 거야. 그 승진 후보자였는데. 그러면서 보도하지 말아달라고.
제가 이제 차 타고 가는데 제 차 안에다가 이렇게 돈 봉투가 아니에요. 네. 다발이야, 다발. 다발.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확 뿌리쳤어요. 밖으로 확 날리게. 그리고 확 지나오는데 멋있는데? 이상호 멋있다! 아, 그게 아니라 이 사람, 그게 아니라 저는 네. 당신은 멋있다고 생각했어요, 솔직히. 네. 어린 마음에.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너무나 그분한테 좀 미안한 게 잘못했지요. 근데, 더 큰 잘못을 저지르고도 그야말로 호의호식하는 사람 너무 많은데 거기에 비하면 어찌 보면은 사실 작은 거잖아요. 근데, 좀 미안한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인간인데. 저렇게 미안하지 정의로운 모습을 보여주면서 나는 그 마음 따뜻한 구석도 있다라는. 욕을 해, 욕을! 자, 좀 독특한, 막 또라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솔직히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는 이렇게 오래 살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40살 넘어까지 살고 싶지도 않았고, 살 계획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사실 이한열 열사의 죽음을 바로 앞에서 목격했기 때문에 그 트라우마가 계속 작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배님이죠? 네, 우리 바로 1년 위에 과 선배인데 공부 잘하고 그냥 학교 다니니까 좋은 아들이 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았는데 저는 더러운 놈들 손에 죽임을 당하고 보니까 내 아들이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죽임을 당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 지금도 분통이 터집니다. 제가 그 마지막을 봤거든요. 그날이 87년 6월 9일이었고 그 다음날 60항쟁을 촉구하기 위한 걸기를 교문 앞에 전병들이 최루탄을 직격탄을 겨누고 있었어요. 쏠려. 근데 우리 이한희 열사는 가장 앞들에 서서 가장 용감하게 그렇게 앞으로 나가시고 우리 후배들 제가 이한희 열사 바로 뒤에 있었어요. 키가 좀 적었으면 그걸 피할 수 있었을 키가 커서 앞에 선 게 아니라 어머니 다들 겁내니까 저 같은 후배들이 이렇게 손을 이렇게 같이 가자고 이렇게 이끌면서 당신이 앞에 서는 거예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저희가 사과받을 때까지 계속 이 사람, 이 전두환이라는 사람은 정신이 형을 받아야 돼요. 그분이 저한테 너무나 큰 어떤 트라우마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 양반이 죽었던 나이가 21인데 그냥 21살에 딱 정지돼 있었던 것 같아. 제 영혼도. 그래서 정말 영혼이 때타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나이로. 그래서 타협하지 않고 그냥 깨끗하게 살다가 그냥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40살 전까지 왜 사람들은 왜 다 이렇게 타협하고 그러니까 어느 기자를 봐도 이렇게 좀 저렇게 살고 싶다는 롤모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나치게 건방진 생각일 수도 있는데 한 사람 한 사람 다 뜯어보면 훌륭한 분들이 많이 있겠죠. 근데 적어도 제 눈에 이렇게 비치는 분이 없어서 난 그냥 사스마리 그냥 사건 기자 처음 들어왔을 때 그대로 한번 들어가봐야지. 그러다가 안 되면 부러져서 그냥 죽어버리거나 그래야지. 그런 생각했었어요 항상. 그 이한열 열사의 죽음이 상당히 이상호가 그렇죠. 살아가는데 기둥 노릇을 했다고 봐야겠네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잊고 도망하려고 생각해도 그게 생각해보면 제자리에 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저희가 고발뉴스가 전혀 의도한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한열 열사 기념관 건물에 새들어 살잖아요 지금. 어떻게 20여 년, 한 30년 가까이 막 도망쳐 살아왔는데 다시 생각해보니까 원점이 와 있더라고요. 지금도 이한열 열사 이야기를 하면서 또 눈이 지금 빨개졌어. 배고파서 그래. 이거 심파로 몰아가야 되나? 포장 좀 하려면 풀어버려 그래. 안 속아. 저기 그래 좀 독특한 기자라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경쟁사 비리도 한번 깠어요. SBS. SBS 깠고 또 내부 고발도 했죠 MBC. 기자는 기본적으로 내부 고발자예요. 그러니까 원래 기자가 어원이
뭐 호민관을 네. 뜻하는 뭐 트리뷴 네. 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으나 저는 노예가 기자의 기원이다라고 하는 소수설을 믿어요. 그러니까 워낙 천박한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 사이에서 아닌 척하고 들어가 있다가 다른 집단에서 이제 그거를 푸는 거죠. 네. 근데 이제 기자라고 하는 직업이 이른바 뉴스가 주로 창출되는 귀족사회 또는 지도층들과 가깝게 교분 있게 지내면서 그들로부터 얻은 정보를 가지고 대중과 서민과 시민들을 위해서 사실 내부 고발하는 그런 지위에 있어요. 그걸 안 하고 그냥 엿바꿔 먹으면 출세 가도에 달리는 거고 자꾸 그 사람들 까면 이제 찍히는 거죠. 근데 본질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부 고발자가 우리 사회에서는 보호받지 못하지 않습니까? 왕따죠. 그러니까 회사에서 그때 왕따 하지 않으셨어요? 어때요? 저는 사실 만나보면 알겠지만 되게 인간적이고 네. 좋은 형이잖아요. 네, 그죠? 네. 근데 인정. MBC에서 생활은 그렇게 행복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노예계약 말고 그때 연예계 PD, PD들이 PD가 또 이런 데 있었죠. 가수 탤런트 출연시켜주는데 돈 받고 몸 받고 이런 거 고발했거든요. MBC에서. 그래서 그때 당시 MBC 예능국장, 부장, 차장 뭐 서너 명이 구속되셨어요. 그러니까 뭐 PD들은 지금도 저 싫어하는 사람들 많아요. MBC 안에서도. 그런가 하면은 미디어 비평이라는 프로그램 1년 동안 취재를 담당하면서 KMS, 방송 3사, 공중파의 기자들끼리 그다음에 기사 엿바꿔 먹는 거, 오보 이런 거 다 고발하는 역할을 했죠. 그러니까 뭐 썩 좋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뭐 외로웠겠습니다. 내가 외로워야 기자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아이고 그래요. 그래도 뭐 제가 그려하고 또 우리 대중들이 좋은 기자라고 여겨주는 친구들, 선배들과는 친하게 지냈어요. 근데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렇게 이상호가 왕따를 당하면서 내부 고발을 하고 저렇게 하는 거는 공명심이 내 속에 그런 거 아니냐. 혹은 저 유명세 탈라 그런다.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도 있다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죠? 저한테 처음 듣는 거 아니잖아요. 20년 동안 들었어요. 솔직하게 말씀해서 감사해요. 네, 그래서 나는 부인하고 싶었는데 네. 이제는 부인하지 않기로 했어요. 아 좋다. 나 공명심 있다. So what? 돈을 추구하는 것보다 내 이름 석자 올곧게 남기고 싶다는데 뭐가 문제냐. 이렇게 항변하기로 했습니다. 이제는 네. 옛날에는 굉장히 억울했을 것 같은데. 억울했죠. 근데 생각해보면 제가 기자질 하면서 한 10년 동안은 난 진짜 우리 사회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날 희생하고 헌신하고 있다. 네.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맨날 소송 걸리니까 소송을 헤아릴 수 없이 많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항상 고통스러웠죠. 근데 그래도 내가 이거를 우리 사회를 위해서 해야지 이런 생각으로 했는데 10년이 지나고 나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거는 내가 좋아서 하는 거다 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조금. 그래서 받아들일 거 받아들이고 이제 그렇게 많이 생각이 변해가더라고요. 안 그러면 뭐 고통스러우니까. 네. 부록을 이제 너무 써가지고. 외모는 그렇게 안 보이지만. 예, 알겠습니다. 예, 그래요. 근데 이런 거 같아요. 그렇게 비난하신 분들은 참 그렇습니다. 이게, 같은 논리로 그러면 옛날에 우리 나라 잃었을 때 독립운동 하신 분들한테 저 공명심을 하는 이런 비난하고 다를 바 없을 것 같아서 참 많이 아쉬워요. 근데 저는 역설적으로 네. 차라리 우리 공명심을 좀 갖자. 네. 그러니까 그 대학생들한테 여론조사를 하면 나의 행복을 규정하는 조건이 뭐냐? 네. 라고 하면 공명심은 저 6위권 아래에 있어요. 1위 돈, 2위 직업, 3위 배우자, 4 뭐 자아실현 쫙 해서 공명심, 내 이름, 내 명예를 네. 회복하는, 갖는 거. 6위예요. 저는 차라리 우리가 공명심, 명예를 소중하게 여겼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명예가 되게 중요했거든요. 불과 1세기 전만 해도 너 나한테 욕했어? 결투 신청했어요. 내 명예를 손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목숨을 걸고 덤볐어요. 나폴레옹 시대 때도 그랬어요. 오죽하면 스땅딸이 적과 흑이라는 책을 썼잖아. 그거 다 명예와 관련된 책이거든요.
근데 우리 명예 하나도 소중하지 않잖아요, 지금은. 돈이죠. 나한테 모든 가치가 10억 그런 주면 거는, 1년 동안 감옥 가겠다. 60%가 그렇게 대답했다는 거 아닙니까, 청소년들이. 아, 명예가 하자껏 없어졌잖아요. 차라리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 명예, 공명심을 좀 차라리 갖자.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방금 그 통로 내부 고발 네. 말씀드렸는데요. 뭐 여러분들이 다 기억을 하실 것 같은데 뭐 구찌백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성호 기자님이 그 내부 고발한 구찌백 사건이 있었는데 그 이게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옛날처럼 막 정치인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완전 다 보이게 돈 봉투 받는 그런 시절은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뿌리 깊게 박힌 기자들의 촌지 문화 아직도 남아 있는지 어떤지 저는 기자간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혹시 남아 있다면은 이걸 어떻게 없앨 방법은 없는지 그리고 그 구찌백 사건에 대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신지. 저는 뭐 촌지라는 말이 작은 뜻이라는 뜻이고 사람 사이 관계에서 뭐 법으로 규정한다고 해서 없어지진 않을 거라고 봐요. 근데 그 선의를 넘어서 뇌물일 경우에 엄단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근데 이게 은밀하게 이루어지니까. 그럼요. 근데 사실 구찌백 사건과 관련해서 바로잡아야 될 게 그 네. 당시 제가 받은 게 구찌백이 아니었거든요. 네. 그냥 저는 그때 명품 브랜드 분간할 줄 몰라갖고 네. 이렇게 이렇게 막 두 개 엇갈려 있길래 네. 그냥 구찌인 줄 알았어요. 네. 근데 나중에 저희 와이프가 하는 말이 그 샤넬백인데 응? 그 내가 친구들이 네. 나도 내가 살려면 구찌백은 사는데 음. 구찌백도 살 수 없을 정도로 사는 줄 알아서 내가 창피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와이프가. 그만큼 몰랐어요. 그런데 사실 덕분에 그 당시에 제가 구찌백을 받았다고 내부 고발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웃긴 거죠. 다른 사람들은 샤넬백인 줄 알았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냥 구찌백이라고 입을 다물고 음. 사고 처리 안 받았어요. 무슨 말이냐면 구찌백은 150만 원대고 네. 샤넬백 500만 원대이기 때문에 500만 원이면 충분히 뇌물로 예. 의율할 수 있어요. 네. 그런데 다들 그냥 구찌백으로 가만히 있었던 거야. 그래서 그때 당시 MBC 내부조사 결과 이것은 뭐 고가의 핸드백이 아니므로 단순히 뇌물로 볼 수 없고 그냥 선물이다 이렇게 해서 종결 했거든요. 다 비겁한 거지. 저의 무지를 악용해서 제대로 단죄하지 못한 거죠. 근데 당시 MBC 내에서 아니 뭐 그 정도 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일을 크게 만드냐 이런 어떤 여론이 형성됐다 그래요? 일단 구찌백이면 한 150만 원대니까 큰 뇌물 아니고 선물로 볼 수도 있었던 상황이고 더구나 사실 내부적으로 처리하는 게 맞죠. 그런 거 받았으면 제가 외부적으로 인터넷을 통해서 공표해서 알려지게 됐는데 내부적으로 처리하는 게 맞는데 사실 내부적으로 제가 회사 내부 의사결정 구조를 통해서 처벌해달라고 요구를 했었죠. 아 그랬습니까? 그럼요. 지금 근데- 알려진 거는 그냥 인터넷에 바로 쓰고 그거를 한겨레인가 기사화해가지고 똑같죠. 예. 그렇게 됐다고. 그래서 왜 내부적으로 먼저 얘기를 해야 되지? 이거. 내부적으로 얘기를 했죠. 근데 했었네요. 한 일주일 정도 가까이 시간을 줬는데 조사조차도 안 했고 이건 문제가 안 된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렇다면 내 문제 삼겠다. 왜냐하면 저는 이번에 윤석열 지청장이 사실상 내부 고발을 했단 말이에요. 국정감사장에서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당시에 삼성 엑스파일 보도를 앞두고 출장 일자가 딱 잡혀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출장 일자가 잡혀 있는데 그 구찌백 사건의 주범이죠. 신강균 사실은 당시 진행하던 앵커가 그 구찌백 사실상 샤넬백 로비 자리를 마련했고 그 로비에 넘어갔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삼성 엑스파일 보도를 막아선 거예요. 그러니까 저로서는 윤석열 지청장이 이 지청장, 이 검사장과 같이 갈 수 없다라고 판단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이 부정선거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상 검사장을 깐 거죠. 마찬가지로 저도 삼성 엑스파일 보도가 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이 신강균 앵커, 이상호의 상사. 저의 상사였죠. 이 태영의 로비에 넘어갔고, 나아가서 삼성 엑스파일 보도까지 막으려고 하는 저 사람을 같이 갈 수 없다라고 판단해서 사실 일주일에
시한을 주고 회사에서 부치백 사태를 정리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까고 삼성 엑스파일 보도를 위해서 미국으로 날아간 거죠. 왜냐하면 이 문제가 정리되지 않으면 돌아와서도 삼성 엑스파일 보도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어요, 당시에. 근데 이런 내용을 제가 당시에는 삼성 엑스파일을 취재하고 있다고 얘기할 수 없었기 때문에 네, 세세하게 말을 못하고 그냥 엄청나게 그때 욕먹었죠. 욕을 그때 많이 드셨. 오래 살 거예요. 근데 그 자리를 왜 가셨어요? 저를 거짓말로 속였어요. 그러니까 태영 사람이 나온다고 하지 얘기도 안 않았고 하고. 그 전에 태영이랑 저녁 먹자는 얘기를 한 두세 번 했었어요, 저한테. 네. 근데 제가 거절했죠. 그랬더니 너랑 같이 못하겠다. 보도국으로 보내줄게. 그래서 보도국장을 만나서 얘기해 주겠다면 보도국장 저 진강균 앵커 이게 셋이 만나는 자리로 메일이 됐던 거예요. 얘기는 그렇게 듣고 갔는데 그렇죠. 저를 속인 거죠. 소송도 많이 당하셨죠? 조금 당했어요. 그 정리될 건 정리되고 아직도 혹시 제가 어느 자리에 뭐 누가 물어보길래 세어보니까 63번 당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대부분 정리됐고 한 이제 4-5개 정도만 남았어요. 그건 엑스파일 사건 문제는 그거는 이제 최종적으로 유죄 확정 받았고 끝났고 전과 1범을 기록하고 있죠. 그게 뭡니까? 이제 집행유예가 되는 겁니까? 선고유예라고 해서 선고유예 받으셨습니다. 일단은 유죄가 인정되지만 형 선고를 유예한 상태죠. 그렇네요. 참. 혹시 전두환 씨 상대로 소송을 당하신 거 있어요? 그거 진행 중이구나 생각해보니까 깜빡 까먹었네. 뭐 워낙 많아서 소송도 뭐 신경 별로 안 씁니까? 아니요. 신경 쓰이죠 이 사람아. 지금 대한민국 사법체계를 무시하고 있습니까 지금? 아닙니다요. 내가 가면 얼마나 깍듯하게 재판받는데 우리 두 손 이렇게 판사 여러분들 심하게 대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요. 내가 이렇게 항상 존경하는 재판장님 하면서 얼마나 제가 잘하는데요. 뭐 때문에 전두환 씨가 소송 당했어요? 공무집행 방해. 전두환 씨 집 앞에서 취재하는 행동이 전두환 경호하는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했다. 그래서 1심에서 무죄 받았는데 경찰이 지금 항소한 상태죠.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 소문에 이상호는 어디 자기 뭐 놀고 있다가 후배 기자들 시켜서 잠복시키고 있다가 전두환 나타나면 그때 막 전화해서 이자님 나왔어요 그러면 그때 나가서 쇼하는 거다 그런 소문이 있던데. 소문에 다 이유가 있겠죠. 그건 뭔 말입니까? 내가 뭐 다른 잘못한 게 있겠지 그 사람한테. 근데 그럴 후배가 없는데 뭐. 근데 방금 전두환 그 외에 아마 자료 화면도 있을 텐데 전두환 씨 집 앞에서 그 취재하고 경찰이 말리고 뭐 하던 거 전두환을 조금 그렇게 좀 집요하게 취재하려고 그러고 싫어하는 이유가 그것도 역시 이한열 열사 그런 문제입니까? 뭐 그런 거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겠는데 제가 명색이 또 이 사회과학을 좀 공부를 하는 척했어요. 네. 그래서 한국 사회에 대해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분단 트라우마가 제일 큰 트라우마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분단을 가지고 장난하는 냉전 세력이 있는 한 민주화는 하루아침에 언제라도 역진될 수 있다. 따라서 나름대로 민주화된 시기에 냉전 세력, 분단을 가지고 자기 기득권을 구축하던 자들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고발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냉전 세력의 중추, 본부, 종갓집이 바로 전두환이에요. 그러니까 전두환 신군부가 냉전 세력의 중추고 80년대 신군부 들어서면서 현재의 정치권 그리고 현재의 재계, 현재의 관료, 현재 언론 모두가 재구성됩니다. 그러니까 박정희 이전과 이후가 다른데요. 그래서 오늘날의 이른바 냉전 세력의 기둥을 흔들려면 전두환에 대해서 계속 조명을 해야 돼요. 제가 그런 차원에서 전두환 문제 제기를 하기 시작했고 근데 왜 전두환 다 꺼진 불인데 가서 그러냐 펄럭거리느냐라고 쿠사리 많이 먹었었죠. 근데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전두환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다시 이 정권의 뿌리가. 지금 강창성 씨나 다 보세요. 다 그 80년대 강창희
강창희 씨나 그 뭐 다 김기춘 씨나 다 그 80년대 초반에 다 해먹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전두환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돈 몇 푼 지금 뭐 그 사람한테 삥 뜯자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분이 80년대 GDP 10조 하던 시절에 1조를 챙긴 사람이에요. 지금 뭐 몇 천억 그 사람한테 돌려받는다고 해서 해결된 문제가 아니에요. 이미 다 끝났지. 그 부의 재구성이 다 끝났지. 지금 상태에서 몇백억 몇천억 가져온다고 해결된 문제가 아니고 원천적으로 그 냉전 질서를 유지하던 그들의 논리와 지배 체제를 깨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아직 멀었다고 생각합니다. 역사적 단죄가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는데. 제가 이의제의를 지지하는 예,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 같아요. 지금 전사모라고 아시죠? 알아요. 그러니까 저도 전사모예요. 그렇습니까? 네, 저기 거의 이제 그 일정을 알아야 되니까 네, 동선을 파악해야 되니까 가입했는데 맨날 날라와. 어, 완전 진짜 일을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돈 받아야 돼. 전두환 공원을 만든다는 뭐 이런 얘기도 네. 있고. 그러니까 정역화도 하고. 그게 소위 말하는 이 역사적 단죄가 안 되니까 이런 것 같은데 우리 이 기자님 더더욱 더 좀 열심히 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그 40살 때 죽으려고 그랬으니까 더 안 살려고 그랬으니까 덤으로 사는 인생이라 생각하시고 더더욱 더 노력을 해주시기 덤으로 산다고 생각했는데 네. 이게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진짜로 이게 나이 먹으니까 좀 약간 사람이 이기적이 된다? 언제 알겠어요. 선배들이 그런 얘기 했었거든. 이제 청춘이 아니다. 근데 몸이 이기적이도록 만들어요. 자기 뭐 함부로 밤새면 안 되겠더라고 이제. 그래서 좀 건강도 신경 쓰세요. 저번에 한번 또 많이 좀 건강에 한번 안 좋으신 일 있어가지고 한번 좀 건강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바디 뷰. 뱃살들이 출렁인다. 젖살들은 흘러내려. 남자들아 명심해라. 배 나오면 끝이다. 바디뷰 있자. 배 나온 아저씨도 바디뷰 있자. 젖혀진 총각들도 잠시만요. 우리 오빠 바디뷰 입고 가실게요. 싱글벙글 웃는 여친. 오빠 짱. 자신감도 수직 상승. 남성 전용 보정 속옷 입어보자. 바디뷰 살아있네. 바디뷰 좋아. 소개팅 땐 바디뷰 좋아. 면접 볼 땐 바디뷰. 바디뷰 I love you. 바디뷰. 놀라운 경험 바디뷰와 함께 인터넷 검색창에 바디뷰를 검색하세요. 여기서 잠깐 EJ 청취자분들께 드리는 깜짝 이벤트. 구매하실 때 EJ라고 적어주시면 고가의 사은품을 드립니다. 기억하세요. 바디뷰.co.kr. 근데 좋아하고 응원하는 팬들이 대부분이죠. 사실은 뭐 이상호 그러면 다들 좋아하시지. 안티 팬도 의외로 많아요. 원래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거슬러 올라가는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기자는. 그러니까 물살에 거스르지 않으면 최소한 제자리도 지키기 어려운 거잖아요. 네. 그래서 물 밑으로 막 이렇게 발 젓고 있는데 몸에 물살이 막 이렇게 와서 부딪히면 내가 앞으로 나가고 있구나. 최소한 뒤로 밀려가고 있지는 않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사실 기자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욕먹을 때마다 내가 제대로 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죠. 근데 저도 뭐 안티팬이 상당히 많은데 저는 그래도 네, 많아요. 근데 저는 정치적 어떤 방향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니까. 근데 이 기자님은 기자 아닙니까? 네. 근데 왜 이렇게 안티가 많이 생긴 것 같습니까? 그냥 싫은가? 이상호 얼굴 보기만 해도 싫어. 일단 기본적으로 네. 제 입 바른 소리를 하니까 한 번은 사실은 있을 텐데 우리 막내 작가가 이렇게 제 옆으로 슬금슬금 오더니 선배님 술 한잔 따라드리겠대. 그래서 왜 그러지? 그런데 그래 따라라. 그러고 왜? 그랬더니 제가 한 3개월 같이 일해봤는데요. 이자님 그렇게 듣던 대로 나쁜 사람 같지는 않아서 왜? 그랬더니 자기 친척 중에 누가 저 때문에 구속됐대요. 그래서 이렇게 일같이 이제 어렸을 때부터 명절 때마다 저를 이렇게 돼지머리 옆에 놓고 씹었대요. 그렇구나. 그래서 자기 이렇게 공명심에 들떠서 그런 줄 알았는데 그래도
진정성이 있는 것 같다며 그래서 생각했죠. 뭐 제가 여태까지 20년 동안 사실 안 건드린 게 없어요. 네. 그 중에서 제가 그때 그 교통경찰처럼 사실 좀뭐 어떻게 보면 남들은 다 봐줄 수도 있는 얘기인데 그런 기사화하면 하여튼 여하튼 20년 동안 제가 척진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보도하는 방식도 이렇게 남들한테 약간 쇼하듯이 이렇게 전 방송이 기본적으로 본질적으로 쇼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기자들처럼 이렇게 폼 잡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하튼 많이 좀 이렇게 도드라지고 걸리적거리고 뭐 좀 불편하게 하는 부분이 많겠죠. 그러니까 본질을 보지 않고 이제 태도, 뭐 성향 네. 이런 거,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욕 얻어먹은 것도 그런 거였었거든요. 안을 먹고 뭐 말투 이런 걸로 꼬투리 잡고 하는데. 그래서 그냥 뭐 저 이렇게 디스하는 분들 있으면 그냥 똑바로 살자 그런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고발 뉴스에 계시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그 전에 이제 손바닥 뉴스, 네. 손바닥 뉴스. 그 손바닥 뉴스 하게 된 계기는 어떻게 쫓겨나서 그 MBC에 있다가 자회사로 자회사로. 이제 나가게 됐죠. 근데 손바닥 뉴스도 막 내려버리고 그것도 네. 타이에 의해서 막 내린 거죠. 그래서 김대철 사장이 직권으로 없애버렸죠. 없애버리고. 네.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나가라. 그리고 잘린 거는 이제 박근혜 정부 들어서 잘렸죠. 그렇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잘린 이유가 있을 거아요. 대선 일주일 전에 네. 그때 당시 분위기가 어땠냐면은 낙곰수에서 네. 선거 전에 큰 거 하나 터질 거다. 우리는 다 기억하잖아요. 네. 맨날 뭐 대선 전에 뭐 핵이 떨어지고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네. 뭔가 큰 게 나올 거다. 음. 김정남을 인터뷰할 거다. 네.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낙곰수에서. 네네네. 그래서 제가 취재를 해봤죠. 혹시 MBC에서? 그랬더니 김정남을 인터뷰했더라고요. 그래서 큰일 났다 이거. 완전 MBC 버리겠다. 그리고 대선 판도에 이거 정말 문제가 생기겠다. 그래서 대선 이틀 전인가 3일 전에 새벽 1시 반쯤에 트위터를 올렸어요. MBC가 김정남 인터뷰했고 조만간 방송한다. 그랬더니 그건 완전 대비였을 텐데 어떻게 아셨어요? 제가 쭉 전화를 몇 통화 했죠. 기자 생활을 20년 하면 전화 몇 통화 하면 다 나와요. 그러니까 트위터로 올릴 정도였으면 100% 확신을 100%는 아니었어요. 근데 뭐 한 99%, 1% 모자라면 안 하는데 상황이 좀 급해서 1시 반에 올렸더니 2시 반에 전 언론이 다 받아서 새벽에.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시끄러워져서 징계위원회가 소집이 됐죠. 그리고 대선 끝나고 나서 대선에서 박근혜 씨가 대통령 되면 난 잘리겠다 그 생각하고 있었죠. 근데 아니야 다를까 대선 끝나고 나서 징계위원회가 열려서 해고 결정이 됐죠.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들어서 당선 이후에 첫 번째 해고자라고 봐요. 그거를 트위터에 그렇게 썼다고 이유가 그겁니까? 네. 품위 손상. 근데 결국 했잖아요. 인터뷰 한 건 사실이잖아요. 처음에 안 했다고 그러다가 나중에 했다고 번복했죠 MBC에서. 그럼 다시 돌아가셔야겠네. 최고 사위가 그게 아닌 게 돼버렸는데. 변호사 말로는 뭐 100% MBC로 돌아간다고. 네네. 근데 지금 계속 재판 중에 있습니까, 그러면? 네, 재판하고 있어요. MBC를 상대로. 네. 몇 년 걸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거, 몇 년 걸려서, 한 2, 3년 걸려서, 이제, 복직 명령도 떨어지면, 그동안 이렇게 쭉, 그 월급도 못 받고 어렵게 살았던 그건 어떻게 됩니까? 다 보상해줍니까, MBC에서? 얘기하면 안 되는데. 뒷얘기 들어올까봐. 네, 보상하겠죠. 네. 그거 다 그때 뭐 쏘겠습니다. 예, 많이 좀 많이 쏘겠습니다. 그래요. 지금 우리가 이제 1시간 한 반 정도 했습니다. 좀 빨리 좀 갈게요. 네. 보통 우리가 2시간 방송하니까. 예. 대박이다. 재밌어야 될 텐데. 이상훈 기자 좋아하시는 분들은 네. 좋아하시니까 들어줄 테고, 욕하시는 분들은 욕하려고 들을 거예요. 맞아. 그러니까. 그래, 어찌됐든 많이 들어주세요. 네. 네. 잠깐 방금 고발 뉴스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든 팟캐스트로 기반으로 하는 지금 방송 아닙니까? 근데 나는 꼼수다 이후로 어떻게 보면 팟캐스트 시장이 조금 축소됐다 그래야 되나? 아니 하락세라 그래야 되나? 많이 죽었죠. 네. 기본적으로 팟캐스트들이 이제 정치, 시사 뭐 이런 내용들인데 네. 대선 이후에 뭐 죽은 놈 불알만지게 하니까. 그래서
많이 수요가 줄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뭐 EJ 있지만 저희도 안 하려고 그랬어요. 그냥 완전 멘붕 와서. 근데 안 되겠더라고, 안 하면. 사람들이. 이게 뭐 너무나 이제 허망한 거죠. 네. 그래서 힐링 방송으로부터 시작을 다시 했는데 이제 한 10개월 됐죠? 근데 요즘 들어서 다시 좀 뭔가 희망이 좀 보이고 12.19 부정선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아주 정말 지리한 기다림의 시간을 거쳐서 한 절반 이상이 이제 부정선거에 대해서 확신하고 계신 것 같아요. 얼마 전 여론조사 보니까. 그러면서 요즘에 다시 조금 팟캐스트를 들으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네. 그런데 네. 이 팟캐스트를 운영하는 게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역시 문제는 돈이고 우리 고발뉴스도 생각이 좋지 않은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뭐 직원들 뭐 월급도 줘야 될 테고 그런데 이게 수입이 어떻게 지금 우리 저 지지자들의 어떤 후원금 이걸로 이루어지는데 이걸로 계속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팟캐스트의 어떤 미래라 그래야 되나요? 이 대한언론 팟캐스트에 계속해서 동력을 끌 수 있는 어떻게 필요할 것 같은데. 필요하죠. 이게 사실은 웬만한 신문이나 잡지보다는 매체 열동률이 되게 높거든요, 팟캐스트가. 네네네. 그러니까 광고 효과가 커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 광고하면 이제 종북 좌표로 찍히는 거야. 그러니까 자본이 안 들어와요. 이게 자본주의가 아니지. 자본이 물 흐르듯 자기 이익을 위해서 막 다니면서 EJ에도 여기 뭐 빤스 선전도 하고 막 뭐 다 해야 될 거 술 선전도 하고 응? EJ 듣는 사람들 술 많이 먹을 거 아니야. 네, 그럼요. 근데 이게 자본이 못 들어오는 거죠. 찍힐까봐. 그래서 현재로서는 다른 수익 모델이 없고 우리 청취자, 시청자분들의 성원밖에 없는데 저는 이 또한 최고의 수익 모델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언론이라는 것은 꾸준하게 평가받으면서 성장하는 네. 시장에서 하루 단위로 평가받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프랑스에도 그렇고 미국에도 그렇고 대한 매체들이 직접적으로 청취자 또는 시청자들의 뉴스 콘텐츠 소비자들로부터 직접 이렇게 구독받는 모델로 가고 있어요. 뉴욕타임스도 그렇게 가고 있고.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현재의 물적 토대를 유지 강화하면서 그리고 나중에 또 민주화된 시대가 오면 그 시절에는 또 자본과도 병행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 작년 대선 직전에 네. 우리 저 이상 기자님이 사회 보시고 우리 문재인 의원 팟캐스트 데이에서 하셨잖아요. 그때 제가 문 의원한테 이거 좀 정책적으로 지원할 수 없냐 이런 얘기를 한번 했었거든요. 그때 지원한다고 그랬죠. 그 지원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게 컨텐츠 아닙니까? 원래 여기 돈도 풀고 법으로도 만들어주고 그러니까. 다 그런다고 그랬어요. 네. 왜냐면 이 팟캐스트가 말이 팟캐스트 이거는 그야말로 시민들이 소통할 수 있는 스스로 아주 좋은 매체거든요. 그럼요. 이게. 그래서 우리 저거 있잖아 나라에서 만드는 컨텐츠 문화진흥원 이런 거 그런 데서 다 밀어줘야 되는 그렇죠. 그래서 문재인 의원이 충분히 협의해가지고 그래서 언론재단 예. 뭐 이런저런 단체들 많거든요. 재단들 거기다 다 여기 밀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전 국민이 팟캐스터가 될 수 있도록 그렇죠. 지금 SNS 기반으로 자기가 다 표출하지 않습니까? 그걸 근거로 해서 보다 더 이렇게 멀티화된 자기 매체를 갖도록 해줘야죠. 그래서 전 국민이 계속 시끄럽게 하고 계속 깔깔거리고 웃고 어느 곳에서인지 또 음악 얘기하면서 울고 막 그러면서 그런 그 확자지껄한 가운데 평화로운 민주사회가 영위될 텐데 그냥 못하게 묶어놓는 거죠.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얘기보다도 돈이 안 가게 하는 게 그 MB 이후의 어떤 탄압 방식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밥숟가락을 못 들게 만드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EJ가 작년 7월부터 시작했죠. 네, 작년 7월부터 시작했죠. 저는 7월에 처음 팟캐스트 EJ 들었을 때 아니 이런 애들이 있나? 다들 그렇게 얘들은 한 2번 정도 하고 없어질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되게 거칠고 전망도 좀 장기적인 전망도 약해 보이고 그리고 스타성도 없잖아. 이게 EJ 이 작가 얼굴 봐봐. 나 이게 자꾸 보니까 이게 정이 생기는데 처음에 약간 좀 눈꼬리도 내가 20년 전 나처럼 눈이 확 올라가고 이렇게 좀 무섭잖아.
쟤네 스타성도 세작은 좀 예뻐. 약간 훈남이야. 근데 어떤 동력으로 갈까? 그때 낙곰수의 시대였는데. 근데 50 몇 해요? 50 지금 이번이 57회면 이렇게 성장을 해왔잖아요. 지금 뭐 최고 잘 나가는 팟캐스트인데 정말 고맙게 생각을 하고 저는 뭐 팟캐스트의 미래는 EJ를 봐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EJ가 지금 협동조합하고 있잖아요. 네. 제가 잠깐 물어봐도 돼요? 네. 지금 몇 명 정도 조합원이? 830분? 그래요. 근데 사실 좀 더 기대를 했는데. 근데 많은 분들이 팟캐스트 인기를 고려할 때는 생각보다 좀 저조하네요. 근데 뭐 저희는 그렇습니다. 저희도 그렇지만 우리도 다른 대한 언론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 뉴스타파도 있고 고발 뉴스도 있고 뭐 국민이나 팩트도 있고 이런데 사실은 되게 많이 중복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뒤늦게 되게 미안했어. 뒤늦게 우리가 한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되게 미안했는데 저희도 정말 양질의 컨텐츠를 정말 매주 혹은 뭐 또 이거 EJ 말고라도 또 우리 셋이 하는 뭔가 이걸 자꾸 올려드리기 위해서는 이게 좀 필요하다 싶어서 고민 끝에 이걸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한 800 뭐 한 30분 정도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근데 사실 제가 이 방송을 빌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이 생활협동조합 이게 역사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거론하고 현재를 계속 불편하게 하지 않으면 현재는 고정화되죠. 고착되죠. 그렇습니다. 그냥 당연한 걸로. 절대 당연한 거 아니거든요. 지금 있는 것들이. 우리가 7.18을 척결을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 삐뚤어진 사회가 아직 오는 거고. 그럼요. 가장 본질적인 부분에 이렇게 지속적으로 57회씩이나 버텨왔고 앞으로도 저는 한 5,700회는 더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려면은 최소한 이 사람들 먹고 살긴 해줘야 돼요. 근데 다른 걸로 물론 이분들이 충분히 먹고 살 수 있겠죠. 제주가 출중하신 분들이니까. 근데 다른 걸 좀 줄이게 여기에 좀 집중할 수 있도록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어떻게 하면 좀 왜냐하면 이런 역사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천착하는 사람 보셨어요? 역사 문제 연구소 뭐 이렇게 여러 단체들은 있지만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계속 촉구하고 분노하게 만들어주는 장치가 필요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는 다른 어떤 후원보다도 정말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잘 불렀네. 오늘 이상호 기자님한테 얘기 들을 거 다 들었습니다. 이제 가셔도 됩니다. 오케이. 뭐 다 들었는데. 근데 이 대한 언론이 이렇게 자꾸 많이 생기고 또 필요하다는 거는 지금 제대로 된 언론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제대로 된 언론 환경이 아니라 언론 환경이 없지요. 무환경이지 무환경. 진공 상태죠. 그러니까 지금 지난해 뭐 서울시장 선거부터 시작해서 다 시민들이 이뤄내신 거예요. 제도권 언론에서 갖다 준 거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은 스스로 그야말로 조그만 조약돌 같은 짱돌로 세워서 큰 탑을 만들어낸 거야. 우리 시민들이 국민들이. 지금도 팟캐스트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방송하는 사람보다 들어서 이거를 옮기는 분들 스스로가 사실 만들어 나가는 건데 언론은 없다고 저는 봐요. 그리고 우리가 언론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허상이다. 이를테면 JTBC까지도 광의의 허상이다 이렇게 보고 그 근본 존립 자체가 순수하지 않잖아요. 그냥 저는 뭐 JTBC에 대해서 이제 일희일비하고 많이 평가들 하시는데 저는 칭찬할 건 칭찬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EJ가 주장하는 보다 근원적인 접근, 역사적인 접근의 관점에서 본다면 저는 그 자본의 본질, 토대의 성향은 무시할 수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 목적이 국민을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고 봐요, 저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대한 매체가 저는 주류가 되는 그 날을 만들고 싶어요. 그리고 100년 전만 해도 신문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과학기술의 발전이 10년, 20년 앞서서 가면서 새로운 매체를 만들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신기술이 만들어지면 그걸로 언론을 하고 싶었던 사람들이 언론 수단으로 쓴 거예요. 처음에 라디오 만들어졌을 때 라디오 뉴스 하려고 만든 거 아니잖아요. 과학기술자들이. 근데 그걸 뉴스로 만들어보자.
처음에 영화 만들었을 때 그 영화를 무슨 뭐 뉴스 하려고 만들었습니까? 나치들이 2차 대전 때 어떻게 대국민 선동하려고 그 뉴스로 만든 거잖아요. 다큐 만들고. 응? 테러도 마찬가지고. 자, 그래서 이런 미디어의 발전이 새로운 언론을 계속 만들어 왔어요. 예. 그리고 이제 인터넷이고. 그리고 이 스마트 기기입니다. 네. 그럼 당연히 스마트 기기가 새로운 미디어의 주역이 돼야 돼요. 근데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스마트 기기를 통해서 전달되는 팟캐스트와 같은 새로운 유형의 언론을 불온시하면서 자본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안 끄고 있는 것 뿐이지 결국 이게 미래다. 저는 20년 가까이 공중파에서 기자 생활한 사람이잖아요. 네. 솔직히 팟캐스트 하면 뽀다고 안 나잖아요. 어딘가가 없어 보이잖아요. 제가 사람 많은 데 가서 맨날 1억짜리 카메라에다가 보통 우리 이런 600만 원짜리 마이크 들고 이렇게 방송했었잖아요, 항상. 네. 근데 요즘에 가면 제가 핸드폰으로 이게 제가 찍고 제가 하고 그러거든요. 네. 좀 가오는 떨어지죠. 근데 그게 바로 현대 기술의 문명에 맞는 새로운 저널리즘인 거예요. 공중파가 지금 망하고 있는데 여기로 못 건너오고 있는 것 뿐이에요. 솔직하지 못하고 자기 기득권에 안주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10년, 20년 뒤에는 이게 반드시 주류가 될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 시민들이 공중파 기존의 매체가 우리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지 마시고 지금 이대로 우리 EJ 열심히 후원하시면 돼요. 이게 대세가 됩니다. 민주정부 들어서면 네. 전 국민들이 팟캐스트 하는 그런 시대가 올 거예요. 그 중에서 최고의 팟캐스트가 알겠습니다. 되겠지. 그러니까 방금 뭐 이상호 기자님이 쭉 말씀을 미디어의 어떤 역사까지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창조 경제거든 사실은. 아, 그럼요. 이게 뉴미디어가. 누나 이런 걸 하라 말이야. 창조 경제를 이상 가지 말고. 왜 아이씨. 그녀언니랑 친해요? 아니 그냥 한번 혼자 불러봤어요. 그거 뭐 재래시장 가서 되지도 않는 거 뭐 하지 말고 이러면 참 정말 이거 먹거리가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니까 말이야. 아니 정말 바보 같은 짓 우리 하느냐면 팟캐스트 10,000개 생겨봐. 그러니까 그럼 이렇게 저렇게 해서 먹고 사는 사람이 수십만 명 생길 거 아니에요. 지금 서상기 새누리당 의원이 네. 국정감사에서 네. 게임 산업을 마약이나 알코올 중독은 더 나쁘다 그랬다고. 정말 저런 사람들이 어떻게 진짜 젊은이들이 먹고 살 거 다 빼앗고 있어요. 인터넷 우리 막고 다시 응답하라처럼 삐삐 시대로 돌아가는 그러니까 거 참 답답해. 핸드폰 불법화하고 미치겠다 이거. 아니 뭐 창조경제 말만 창조가 뭔지를 몰라요. 창조가 뭔지를. 좀 제대로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크리에이티브가 뭔지를 몰라. 에이 진짜. 근데 방송 이제 공중파 아까 방금 말씀하셨는데 근데 여러 인터뷰를 보면요. 이상호는 MBC에 좀 애착이 있는 것 같은데 조금 뭐라 그럴까요? 좋아하는 감정과 싫어하는 감정이 교묘하게 교차하는 애증의 관계라 그래야 되나? 정말 사랑하면 그 사람 미울 때 많죠. 아, 그럼요. 집에 늦게 들어오고 이상한 뭐 연지곤지 찍고 들어오면 정말 얼마나 내가 미웠을까? 내 얘기하나? 그게 아니라 여하튼 간에 그런 생각해요. 사랑이 있어야 미울 수도 있어요. 근데 정말 MBC 들어와서 너무 좋았어요. 저는. 왜냐면 너무너무 가고 싶었던 언론사고 이 반민 반공 이게 MBC의 이 정체성이 너무 좋았어요. 주인이 없는 회사라는 거. 국민만 볼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저는 되게 행복하게 기자 생활을 한 것 같고, 근데 되게 많이 미웠었죠. 그러니까 MBC에서 항상 징계를 많이 먹었어요. 그 다음에 아까 뭐 핸드백, 난 내부 고발했을 뿐인데, 저 그것 때문에 징계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입사했을 때 2등으로 들어갔대요. 나중에 들었는데. 근데 저 동기들 중에서 꼴등이죠, 지금은. 이번에 보니까 국장도 나왔던데. 저는 이제 마지막에 회사 잘릴 때 차장 대우였으니까 등급이 많이 차이가 나죠. 근데 정말 너무 사랑했던 것 같아요. MBC의 기자라고 하는 정말 밥 안 먹어도 배부르고 월급 안 받아도 정말 행복했어요. 그래서 이왕이면 내가 MBC 다니는 동안에 MBC를 정말 최대한 내가 활용하자. 며칠 전에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뭐 박모 협동사무처장 인터뷰를 했는데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뜸 이상호 기자가 되게 이상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간사 시절에 한 15년 전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인터뷰하더니 돈을 주고 가더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나요? 네. 그랬어. 그래서 자기가 너무 이상했대. 그래서 이런 놈이 다니나 이게 안 좋았나 봐요. 그게 오히려. 근데 시간이 지나고 계속 본 거죠, 저를. 근데 저는 MBC 돈 많은 회사니까 네. 시민사회 간사 같은 사람들 인터뷰하면 그냥 오잖아요. 그리고 기자들은 너 인터뷰 내줬으니까 오히려 생색내. 네. 근데 그게 아니라 뉴스라는 거는 이게 제조 원가잖아요, 인터뷰가. 그런데 이 사람 콘텐츠를 갖다가 뉴스를 만들었으니까 돈을 줘야 되잖아요. 네네네. 인터뷰 사례비라는 게 있어요, 또. 네네. 귀찮아서 기자들이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인터뷰 사례비를 챙기고 내 영수증 처리하려면 복잡하긴 하지만 제가 미리 만들어서 5만 원씩 다 드렸어요. 네. 인터뷰. 이 사람들은 나랑 똑같은 일을 하는데 나는 기자라고 해서 300만 원 받고 이 사람은 80만 원 받아. 이런 개 같은 경우 어디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인터뷰를 많이 다니면서 다 돈을 줬어요, 저는. 근데 이게 좀 이상했나 봐요. 오히려 안 좋게 보였나 봐요. 근데 여하튼 되게 특이한 사람이었다고 저를 기억하더라고요. 근데 MBC를 최대한 써먹고 싶었어요. 그래서 한 번도 MBC를 회사라고 부르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MBC는 똑같은 권력 기관이야, 언론사니까. 그래서 MBC도 감시하고 비판해야 된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제가 MBC 내부 고발해서 그때 PRB, 뭐 연예계 비리 했을 때 타임지 기자가 왔어요. 네. 자기가 미국에서 기자 생활을 한 20년 하다가 온 로널드 맥도날드인가 하는 친구인데, 맥도날드인가 빅맥인가 모르겠어요. 근데 맥타이어인가. 아이 그렇다 치고. 맥켄타이어인가. 어이씨. 근데 여하튼 외신기자협회 회장도 하고 그랬어요. 이 친구가 오더니 자기 회사를 이렇게 내부 고발하는 사람은 처음 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타임지에 이만큼 나왔었어요. 근데 여하튼 저는 그런 MBC가 좋았어요. 근데 저 같은 또라이가 많았어요, MBC에는. 그래서 그런 하나하나가 되게 특이했는데 그런 사람들이 전체로서 MBC라고 하는 화음을 냈던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 독립군이야, MBC는. 최성호 선배도 완전히 꼴통이거든요. 그러니까 선배들이 감히 물어보지를 못해. 너 PD수첩 이번 아이템 뭐냐? 물어보면 최성호 선배 며칠 전에 아버님 돌아가셔서 빈소에 다녀왔는데 네. 옛날 얘기 둘이 많이 했어요. 근데 정말 정감 있고 좋은 분이거든요. 뉴스타파 지금. 네, 앵커. 근데 그런 거 취재하고 물어보면 아주 개 지랄을 떨어요. 아주 말 안 해주고 그런 거 왜 물어보냐고 막 그런 분위기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게 MBC였던 거예요. 그 다음에 김태호 같은 친구. 되게 골 때렸어요. 처음 들어와서도 옷을 막 반바지 입고 다니고 막. 근데 그걸 다 용인되는 회사였던 거죠. 근데 지금 MBC를 보면 너무 마음이 아픈데 항상 그런 얘기해요. 요즘에 이렇게 335 옛날 MBC 해직되거나 또는 MBC에서 변방에 있는 사람들 만나면 참 만나면 좋은 친구, 참 좋은 방송국이었는데 다시 그 시절이 올까? 그런 얘기들 하면서 이렇게 소주잔 나누는데 와야겠죠. 네. 올 겁니다. 오겠죠. 자, 슬슬 마무리 좀 해서. 이 기자님 아직 꿈이 있습니까? 저는 그냥 죽을 때까지 방송하다가 리포트 하다가 죽었으면 좋겠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아까 왜 촛불 집회 고등학생 애들이 온다고, 걔들도, 기자를 꿈꾸는 애들일 테고, 언론인을 꿈꾸는 애들일 텐데. 그런 친구들도 그렇고, 또 지금 언론고시를 준비하는 대학생들. 선배로서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처음에 제가 말씀드리면서 네. 기자는 야성이 있어야 된다고 네. 말씀드렸는데, 참, 기자질도 하기 어려운 시대가 됐어요. 옛날에 7, 80년대 기자들은, 좋은 기자들은 항상 술에 취해 있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잘 나가는, 그때도 정치부에 있던 기자들은 술 안 먹었어. 빠릿빠릿하게 정권의 뒷공무니를 빨아줬죠. 근데, 그냥 이렇게 술 먹고, 이렇게, 그러면서 이렇게 노조도 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막 내부 고발도 하고. 근데 지금 역시 또 자본에 취하지 않고 차라리 술에 취하는 게 나은데 우리 시대는 또 술에 취해서만도 좋은 기자가 될 수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왜냐하면
술에 취해서 옛날에는 그냥 독재 반독재 심플했으니까 그냥 에이 술 먹고 저 개 같은 놈들이랑 안 사겨 그러고 저쪽에 뭐 도덕장 방에다 오줌 싸고 막 그랬단 말이야. 근데 요새는 그러면 거의 구속이잖아 바로. 예. 그것만으로 안 돼. 왜냐면 이 독재 권력의 문제와 자본의 문제가 교묘하게 엉켜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 모순이 과거 정치 모순, 권력의 모순이었다면 지금은 자본의 모순이랑 겹쳐 있고 실제로 자본이 삼성과 같은 자본 독재가 권력을 활용해가지고 자신들의 이해를 부과하는 그야말로 자본도 감시해야 되고 독재도 감시해야 되고 그러니까 너무나 촘촘한 레이저망이 이렇게 앞에 있기 때문에 이걸 피해가려면 술 취하면 안 돼요. 요가도 해야 되고 탁 빠밤 미션 임파서블 받죠. 네. 너무 힘든 시대가 돼서 기자가 되시려고 하는 분들은 여하튼 유연성을 갖추고 머리에는 명확한 시대 정신, 우리 시대가 어찌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앞서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아,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뭐 언론인 좀 방송인 좀 멋있어 보이고 이러니까 뭐 그렇게 해서 시험 쳐서 뭐 들어오고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언론인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정말 저널리스트 기자라는 게 어떤 직업의식이 있어야 되는지 이 사회를 어떻게 바꾸는지 개혁하는지 변혁하는지 그 마음을 항상 가지고서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고요. 그만큼 특이하고 또 자부심이 있어야 되는 직업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 마지막으로 이상호 기자를 사랑해주신 EJ 팬들께 한 말씀 해주시면서 방송 마치는 걸 하죠. 다 우리 EJ 팬 여러분, 이상호 기자님 오늘부로 조합원에 가입하신다고 합니다. 강제로 가입하겠다. 강제 아니고요. 네, 저도 EJ 함께 평조합원으로서 도울 수 있도록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 하라고요? 네, 팬 여러분들. 권력은 속성상 거짓말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들 거 챙겨야 되니까. 언제 우리 없는 사람들, 서민들 챙겨주겠습니까? 일일이 다. 요구하고 물어뜯지 않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입을 봐줘야 되거든요. 근데 EJ는 그 입의 역사, 이 말의 역사, 그들의 행적의 역사를 계속적으로 조명합니다. 요즘 들어서 EJ 열심히 하던 우리 세 분 많이 좀 피로감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느낄 수가 있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작년 7월부터 지금까지 빛이 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것처럼 지금 저는 어디인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뭐 맨날 독립운동하던 저희 스튜디오만큼이나 정말 허술한 이 지하 골방에서 지금 녹음을 하고 있는데요. 많이 열악하네요. 그나마 또 자기네 것도 아니야. 정말 안타깝고요. 참나. 지금 뭐 그렇게 여러분들 많이 사랑을 받고 있는데도 아직까지도 많이 힘들구나. 여러분들 사랑만 하지 마시고 물질로도 같이 좀 지원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사람들 그래봤자 돈 벌고 차 바꾸지 않아요. 당장 내일 먹거리 걱정은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EJ 여러분들 대신 일을 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조합원으로서 우리 같은 조합원들에게 당부드리는데요. 조합원 100가만 돼도 얼마나 좋겠습니까? 1,500명만 돼도 좋겠다. 그리고 나면 또 다음 생각 들겠지만 여러분들 같이 한번 우리 배가 운동 전개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에휴, 고맙습니다. 그래 방송 이제 이걸 마치는 걸로 하는데 한 가지 만 더 물어도 될까요? 클로징 했는데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이상호에게 김재철이란 김재철 맨날 생각해요. 그 사람은 왜 그렇게 됐을까? 제가 오랫동안 지켜봤던 선배인데 김재철은 말하지 않고 검증받지 않은 모든 기자. 무슨 말이냐면 우리 스스로를 내놓고 남들한테 손가락질 받고 남들한테 지적질 받지 않으면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자기 속내에 보이고 때로 실수하고 야단도 맞고 그러면서 사회화되는 거예요. 사회와 닮은 모습으로 생겨지는 거거든요. 네. 근데 김재철 씨는 외부와 단절하고 자기 스스로의 욕망을 쫓아서 오랫동안 견고해진 사람 같아요. 제가 뒤늦게 보니까. 그래서 자기 말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남의 얘기 들을 줄 모르고 부족하더라도 우리 내놓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악플 달리면 어때요? 아, 내가 잘못 생각했나? 그러면서 자꾸 얻어맞으면서 둥글둥글 사회와 닮아가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점에서 김재철은 소통되지 않은, 말하지 않은 기자. 우리들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거학과 좀 싸워주신데 앞장서 주시고 또 비리나 이런 것도 파헤쳐 주시는데 앞장서 주시고 잘 사는 사람보다는 조금 낮은 데서 사는 그런 서민들을 위해서 발벗고 뛰어주는 그런 정말 민한 기자가 되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오늘 출연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방송 마치기로 하겠습니다.